과거의 나에게, 과거의 나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살아. 다 참고 접으면서 동생들 엄마 생각으로 집안 일으킨다고 기쓰고 살지 말고, 하고픈 것 한 가지쯤은 해. 일에 미쳐서만 살지 말고. 일이 너의 구원이냐? 그러다간 언젠가 일이 네 머리채를 낚아챈다. 일에 끌려다닌다고. 알아들어? 입고픈 옷도 사라. 맨날 아는 언니네 형부 옷들 물려받지만 말고. 걷는 거 좋아하니 걷기 여행을 많이 해봐. 자전거 못하는 게 평생 콤플렉스니까 제대로 배워서 국도, 횡단, 종단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수 양희은님의 그러라 그래 라는 에세이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지금의 걱정이 덜어지고 고민이 해결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책에는 작가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생각들이 담겨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법한 인생의 굴곡점에서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기를 지나왔는지, 또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잔잔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 뭐 라며 속으로 자신을 무심한 듯 당연한 듯 위로해 봅니다. 그럼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그 위로의 마음을 나눠볼까 합니다. 죽기 전에 필요한 용기. 엄마에게 일기 쓰기를 권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온 얘기와 딸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를 기록해 보셨으면 했다. 한가할 때마다 엄마 방에서 둘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문득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여러 사연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지 엄마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를 하고 시점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 결국 일기 쓰기는 포기하기로 선언했다. 아이고 됐다. 내가 뭘 얻겠다고 일기를 쓰라 그랬을까. 그럼 엄마는 대번에 말씀하신다. 어휴, 죽기 직전이 되어야 내가 이 얘기들을 하지. 아니, 어떻게 지금 얘기하겠니? 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들었다.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딨어. 엄마는 죽기 전에 말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가슴에 맺힌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던져놓고 떠난 얘기를 붙들고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그러고 간다는 거야. 살아서 얽힌 마음들을 채 풀지 못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의 후회는 끔찍하단다.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사랑한다고 왜 말 못했나?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갉아먹는단다. 30살에 암 진단을 받고 석 달 시한부 인생으로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나였음에도 후회 없게끔 표현하고 살았나? 전혀 아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헤어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몇몇 친구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속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속썩였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았다는 말을 전했단다. 모든 하고픈 말을 전하고 나니 가슴에 맺힌 것이 없더란다. 나도 울 엄마랑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다. 말만 꺼내면 곧장 싸우게 되니 쉽지 않다. 한 번은 본인 물건을 조금만 치워도 난리가 나는 엄마에게 그러지 말고 짐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고만고만한 폐물이며 핸드백, 머플러, 옷가지들을 주변에 좀 슬슬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나중에 엄마 가신 후 이 많은 물건 속에서 허우적거릴 딸들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남들에게 나누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거 영원토록 갖고 있을 것 같아? 엄마 이제 곧 가. 간 다음에 우리가 몇 달 힘들어 정리할 걸 생각해서 좀 미리미리 하라고. 엄마 조카 딸들한테 줄 것 있으면 다 나눠주라고. 그 얘기를 들은 엄마의 기분은 그리 흔쾌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직도 치울 생각이 없으시다. 왜 우리는 죽고 난 후의 이야기를 이토록 꺼리는 걸까? 누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 살고 있는데 주변만 보아도 죄다 아픈 사람 투성이다. 강을 건너기 전에 내 것을 나누고 정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가 보다. 오래 묵은 사이. 언젠가 라디오에서 나보다 12년이나 위인 선배 여의사의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선배의 황혼 재혼 사연이 드디어 결판났다. 동기 동창인 은퇴한 의사의 청혼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야 하는데 통 마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변에 친한 친구도 하나 없는 데다가 이렇든 저렇든 본인부터 그 상대방이 싫은 걸 어쩌느냐는 말이다. 맞는 이야기다. 조건이 멋지고 애오라지 40여 년 세월 동안 나를 짝사랑했다 손쳐도 그건 그쪽의 얘기일 뿐 중요한 건 내 느낌이다. 그 남자가 싫은 이유 중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들으면서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모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겐 있는지, 물에 빠져 목까지 물이 차올라 깔딱하고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럴 때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 귀한 사람일수록 두고두고 아끼며 본다고 할까? 평생에 걸쳐 내가 얻은 이 두 사람. 내 청춘의 역사를 아는 친구들이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질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아준 오래 묵은 사이다. 한 친구는 18살에 만난 3살 위의 친구고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에 만난 1살 어린 친구다. 우리 셋의 공통점은 아이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엄마가 되지 못하리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일이 되었다. 흔히들 말하길 제 꿈을 접고 참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는데 우리는 성큼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비교적 자기 안의 목소리를 많이 내놓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0살 언저리의 나는 오지랖 넓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당발이었다. 그러나 나이 30에 암 수술을 한 후 주변 사람을 정리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했다. 기운을 전혀 낼 수 없어 갓난아이처럼 온종일 누워 잠만 잤던 시기다. 하루 두서너 발짝씩만 겨우 떼어놓는 나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 문병 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맑게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 입장이 아닌 게 다행스러워 안심하듯 날 위로했다. 나를 보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어떤 사람은 나의 3달 시한부 소식에 자기 건강 챙기러 서둘러 산부인과에 예약하고 암 검사를 받기도 했다. 문병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알았다. 여러 사람 다 쓸데없다는 것을. 결국 한두 사람이면 족한데
허전하다고 줄줄이 얽힌 실타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은 세월이다. 친구 역시 함께 보낸 시간과 소통의 깊이로 헤아려야 한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바다 위 반짝이는 윤슬같이 가벼운 대화로 깔깔거릴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알고 지낸 시간은 짧아도 마음속 깊은 얘기를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다. 모두 나를 양이은답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더 챙기고 아껴주며 살 작정이다. 응급실에서 만난 사람들. 부엌에서 손을 꽤 많이 베었다. 응급실 입구에 두어 시간 앉았노라니 쓰러져 의식 없는 어르신, 아픈 아이, 다친 아이, 아이의 조부모와 부모, 어르신의 자제분들, 부지런히 환자를 실어 나르는 119 대원들, 온갖 사람들이 드나든다. 응급차를 따라온 식구들이 늙은 자기 부모님의 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말 뒤에 숨겨진 무심하고 귀찮은 듯한 태도 등에서 어떤 암호들을 알게 된다. 이런 모습을 관찰하고 혼자 소설을 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내 순서가 되어 처치실로 들어가 마취를 한 후 열바늘을 꿰매는데 다친 곳의 각도가 치료하기 어렵다기에 손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며 꿰매기 좋게 해드렸다. 담당 여의사 말이 한 번은 어느새 댁이 부엌 일을 하다가 다쳐서 왔더란다. 그 환자는 결혼 후 첫 명절 스트레스가 너무나 힘들다면서 차라리 깁스를 해줄 수 없냐더란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환자의 말대로 깁스를 해주었다고 해서 둘이 깔깔 웃었다. 응급실의 옆자리에 있던 한 초등학생과도 얘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는 초록빛 불이 깜빡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하얀 외제차가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자기를 치었다는 것이다. 다리만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칫했으면 갈비뼈와 심장을 다칠 뻔했으니 말이에요.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사고 당시 상황이 그림 보듯 펼쳐졌다. 그러면서 자신은 횡단보도 건너기가 너무 무섭다며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해주었다. 1978년도에 대관령 너머 내리막길에서 버스가 전복된 사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다. 대학생 친구들을 챙기다 보니 내가 제일 많이 다쳤는데도 괜찮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등판에 굵은 장작을 꽂은 것처럼 감각이 이상해서 두어 달 병원 신세를 졌다고. 그때 목뼈와 허리를 다쳤는데 퇴원 후에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가 달려오니 무서워서 못 건너고 또 못 건너고 그렇게 30여 분쯤 가슴 졸이고 서 있다가 한적해져서야 보도블록을 내려와 겨우 한 발을 뗄 수 있었다고.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잘 이겨내고 씩씩하게 횡단보도 건너다닐 수 있을 거야. 그런 일 당하면 누구라도 무섭고 걱정되지만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진단다. 아이는 알겠노라 씩씩하게 대답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인생일수록 나에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